자, 상속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객체가 뭔지 설명드렸고, 우리가 그 객체라는 것을 이제 틀을, 이 객체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클래스라는 걸 정의하죠.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하면 우리는 그 클래스의 객체를 여러 개 필요한 만큼 생성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우리가 하나의 클래스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클래스들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여러 개의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은 우리가 그 클래스의 또 각각의 객체들을 또 생성을 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어떤 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고, 객체와 객체들 간에도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바에서는 또 자바뿐만 아니라 객체지향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객체들 간의 관계, 또 클래스가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좀 구분해서 좀 봐야 되는데, 클래스들 간의 관계인지 객체들 간의 인스턴스과의 관계인지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간의 관계에는 뭐가 있냐면은 상속 관계가 있고 구체화 관계가 있습니다. 구체화 관계. 그리고 이제 C++에서는 이 구체화라는 관계는 이제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아요. 별도로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객체 지향에서는, 특히 이제 자바에서는 상속이라는 관계가 있고 구체화 관계가 있습니다. 이 상속과 구체화 관계는 클래스들 간의 관계로서 정적 관계입니다. 즉, 이 클래스들 간의 관계는 우리가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한, 코드를 변경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완동물이 있고 또 그것을 상속받은 강아지가 있다. 그러면은 펫과 덕은 상속관계를 이루게 되겠고, 우리가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한 펫과 덕은 상속관계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객체들 간의 관계는 크게 사용관계, 포함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이 시행돼 가지고 끝날 때까지 객체들 간의 관계는 수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코드상에서.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그 코드상에서도 다양하게 이 객체와 저 객체가 어떤 관계를 맺다가도 끊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상진이라는 객체가 있는데, 김상진이라는 객체가 애완동물로서 강아지를 기르고 있다가 그 강아지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고양이를 기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김상진하고 김상진 애완동물인 고양이, 강아지는 이 관계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들과의 관계는 동적 관계이다. 얘는 정적 관계이다. 한번 정의되면 고정되는 거고요. 이것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어떤 관계가 수시로 맺어졌다가 관계가 더 이상 성립이 안 되고 그런 관계들이 이제 계속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이 상속과 관련해서 한 클래스는 하나의 부모만 가질 수 있어요. 한 클래스는 하나의 부모만. C++는 한 클래스가 여러 개의 부모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개의 다중상속이라는 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자바에서는 한 클래스는 하나의 부모만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대신에 이제 구체화라는 관계를 사용해 가지고 한 클래스는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터페이스 문제는 이제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상속 관계. 그래서 상속은 기존 클래스를 이용하여 이세의 관계가 성립하는 특수한 새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
그래서 주문 시스템이 있는데 주문을 일반 주문하고 긴급 주문으로 분류하고 일반 주문과 긴급 주문을 주문 클래스를 상속해서 정의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주문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갖는 특성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 주문이라는 게 있고 긴급 주문이라는 게 있으면 일반 주문하고 긴급 주문이 다른 점이 있겠죠. 다른 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우리가 따로따로 정의하면은 코드 중복이 되겠죠. 여기에도 들어가는 내용이 있고 여기도 들어가는 내용이 있는데 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통된 일반 주문과 긴급 주문의 공통된 부분들은 각각의 일반 주문과 긴급 주문에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이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다 정의하고 긴급 주문과 일반 주문은 공통적인 주문 특성이 아니라 그런 일반 주문과 긴급 주문에 차별되는 점들만 여기다가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상속인데, 그럼 보통은 상속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부모 클래스, 상위 클래스를 먼저 정의한 다음에 밑에 있는 그 하위 클래스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하위 클래스를 만들어 놨더니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 두 개의 공통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부모 클래스를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반화를 한다 그러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상속을 모델링 했을 때는 전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부모 클래스를 정의하고 자식 클래스들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의 재사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상속은. 그런데 이 상속이라는 것은 요것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 요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요것도 가능하게 해줘요. 다양한 객체를 처리할 수 있는 공통 리모컨, 공통 어떤 타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void fpet p 하면은 이 인자로 받을 수 있는 건 애완동물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줄 수 있는 것은 모든 애완동물, 강아지, 고양이, 뭐 햄스터, 거북이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dog 뒤에 있으면 누구만 줄 수 있어요? 여기 인자로는 강아지만 줄 수 있죠. 근데 이제는 pet이라는 걸 써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pet에는 이제 이 pet을 상속받은 강아지, 고양이, 뭐 거북이가 있다 그러면 이 pet에는 이 함수에는 강아지도 전달할 수 있고 고양이도 전달할 수 있고 또 거북이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예를 들면 사람이 있고 사람이 유지하는 멤버 중에 pet이 있으면 이 사용자는 강아지를 애완동물로도 유지할 수 있고 고양이를 애완동물로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 거북이를 애완동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상속을 통해서 얻어지는 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일반 주문과 긴급 주문을 작성을 할 때 주문의 공통된 부분을 다 작성해 놓기 때문에 일반 주문을 작성할 때 편한 점이 있겠죠. 그렇죠? 이미 주문에 또 pet이라는 걸 정해 놨기 때문에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정의할 때 강아지 이 공통된 부분들은 여기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강아지를 정의하기가 편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드 재사용이 되기 때문에 부모에 있는 것을 내가 또다시 자식의 그거를 다시 정의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물려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그것만이 장점이 아니라 그렇게 모델링하고 나서는 상위 클래스에 있는 그 타입들을 어떤 공통 리모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화는 이제 그 클래스를 상속받는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 구체화라는 건 뭐냐면은 같은 종류의 메소드를 제공하는 객체들을 그룹핑 묶어줄 수 있게 해줘요. 묶어줄 수 있게 해줍니다. 뒤에 가서 좀 보이면 여기 보시면 상속은 이 애완동물이 있고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있으면
이 두 개는 공통된 부분들이 있고 공통 코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기다가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드들을 고양이도 강아지도 공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인터페이스는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데 코드를 쉐어할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메커니즘하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메커니즘은 두 개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만 둘 다 날 수 있다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묶고 싶다. 그러면 상속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뭘로 묶어요? 인터페이스라는 걸로 묶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fly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는 fly라고 하는 메소드가 선언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날 수 있다라는 거고 날 수 있는 애들은 요걸로 묶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flyable을 통해서 얘네들을 묶음으로써 얻어지는 이점은 얘하고는 달리 얘네들을 각각 정의할 때 도움이 안 되죠.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득이 없어요. 코드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flyable을 얘가 구현한다고 해서 얘가 얻어지는 이점은 없습니다. 그럼 왜 하냐? 얻어지는 이점이 없어요. 이 자체적으로 얘네들 자체로는 얻어지는 이점이 없는데 똑같이 얘네와 얘네는 뭐라는 리모컨이 생겨요? flyable이라고 하는 리모컨이 생기고 pat이라고 하는 리모컨이 생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범용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flyable을 받는 어떤 메소드를 만들면 거기에는 나비도 줄 수 있고 꿀벌도 줄 수 있고 비행기도 줄 수 있고 날아다니는 모든 애들은 그 함수에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처럼 공통 리모컨이 생긴다. 오픈어블. 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묶는 거야. 오픈이란 메소드 가지고 있는 서랍, 창문, 문 이런 것들은 다 열 수 있는 거죠. 그럼 오픈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 걔네들을 묶어서 쓸 수 있습니다. 묶어서 쓰면 오픈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받는 메소드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프로그램상에 필요해야 되겠죠. 필요 없는데도 얘도 오픈이라는 메소드가 있네? 쟤도 오픈이라는 메소드가 있네? 묶자.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묶었을 때 어떤 내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경우엔 묶는 거예요. 근데 뭘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상속으로 묶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비행기와 나비는 이즈의 관계는 논리적으로 같은 어떤 유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날 수 있는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들을 가지고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what과 how를 구분해 줍니다. what은 뭘 할 수 있냐? 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나냐? 그거는 어디에 정의되어 있어요?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 비행기와 나비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how, 어떻게 나는지는 각각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고 이 what은 뭘 할 수 있는지는 인터페이스에 정의해가지고 서로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왜 연결시키냐? 공통 리모컨이라는 게 생기고 그 공통 리모컨이 생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해지기 때문에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 공통 리모컨으로 그것이 인터페이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에서는 이런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없었죠. 없었는데 자바에는 이런 것이 있고 C#이나 다른 이게 객체 지향 언어에는 또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낄 때는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상당히 매력적인 기능이에요. 매력적인 기능. 그래서 자바의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클래스 간의 관계는 상속 관계가 있고 구체화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객체들 간의 관계는 크게 사용 관계하고 포함 관계가 있습니다. 사용 관계는 뭐냐? 가장 일반적인 관계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계예요. 사용하는 관계는. 그렇죠? 우리가
뭘 할 때 또 다른 걸 뭔가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유수의 관계인데, 유수의 관계는 보통은 이제 코드상에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저는 강의할 때 뭘 쓰고 있어요? 뭐, 이게 뭐죠? 프리젠터를 쓰고 있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하는 관계인데, 사용하는 관계는 프로그램상 코드로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나타나냐? 여기 보시면 child가 있습니다. child. 그리고 child는 아이는 뭐 아이만 그렇진 않겠지만 얼굴을 씻거나 뭐 씻을 수 있죠. 근데 씻을 때 씻고 나서 우리가 수건을 써야 됩니다. 그럼 수건은 이 사용자의 일부는 아니죠. 사람의 일부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코딩할 때 여기다가 멤버 변수로 타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사용하는 관계는 그렇게 쓰지 않고 인자로 주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수건을 네가 씻는다. 그럼 비누랑 물이랑 이걸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지 않고 인자로 주거나 요 메소드 내에서 생성을 해서 씁니다. 생성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자로 수건을 받았죠. 그러면 이 수건이라는 거하고 child라고 하는 그 클래스는 클래스 간의 관계가 형성된다기보다는 child 객체랑 그 순간의 child 객체랑 그 순간에 어떤 주어진 그 수건 객체랑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 순간에. 씻은 순간에. 그래서 그렇게 코드상으로 나타나고 카메라. 사진을 찍는 카메라는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의 결과를 이미지로 담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지를 여기서 생성합니다. 픽처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클래스인데 요 안에서 픽처라는 걸 생성하고 있죠. 그러면 요 객체랑 카메라 객체는 어떤 관계? 사용하는 관계다. 사진을 찍을 때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관계는 우리가 코드상에는 인자나 멤버 변수로 보통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얘네들도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은 여기다가 멤버 변수로 우리가 정의할 때가 있는데 간혹 잘못 정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특정한 메소드에서만 쓰여진다. 타월은 이 child와 관련된 여러 메소드에 쓰이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픽처 같은 경우도 요 사진을 찍을 때만 필요한 거지 따를 땐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멤버 변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함수에서만 인자로 받거나 안에서 생성해서 쓰는 형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관계고요. 그 다음에는 포함하는 관계입니다. 포함하는 관계는 그 멤버 변수로 걔를 유지하는 거예요. 다른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는. 근데 멤버 변수 타입으로 다른 클래스를 유지하는데 크게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 나누면 두 개로 나누면 되겠네. 하나는 부분과 전체 관계를 형성하는 포함 관계가 있고 부분과 전체 관계를 형성하는 포함 관계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연관 관계라고 그래요. 두 클래스 객체 간의 관계가 형성되지만 그것이 부분과 전체 관계가 아닌 경우를 그냥 영어로 association, 연관 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부분과 전체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집합, 복합, 영어로는 aggregation, composition 관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전체 관계는 두 가지로 왜 또 나누냐 하면은 집합 관계는 그 부분들이 모아서 전체가 만들어졌는데 전체가 소멸된다고 해서 없어진다고 해서 부분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집합관계로 모델링이 되는 거고요. 복합관계는 전체가 없어지면 부분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빌딩 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이 방들. 빌딩이 폭파됐어요. 그럼 방이 남아요? 안 남죠. 그런 경우에는 복합관계가 됩니다. 근데 연못과 오리. 연못에 지금 오리들이 막 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연못이 물이 말라서 사라졌어. 그러면 오리가 죽어요? 오리는 다른 연못으로 갔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 복합. 근데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 그럼 내가 모델링 하는 것이 집합인지 복합인지를 꼭 알아야 되냐? 근데 생각을 해주시면 코드로 나타나는 게 조금씩 또 달라요. 코드로 모델링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이렇게 모델링 할 때, 내가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어요. A라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private BB 했어요. BB.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A라는 객체가 B라는 객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포함하고 있는 관계예요. 근데 이 B를 왜 여기다 넣어놨냐? 연관관계인가? 부분과 전체 관계인가를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부분과 전체 관계다. 그러면 이게 집합적인 개념인지 복합적인 개념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따라서 코딩이 잘 되고요. 그리고 연관관계인데 메소드 여러 군데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특정한 메소드에서만 쓰여요. 그러면은 연관관계로 모델링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뭘로 하시면 돼요? 앞에서 봤던 사용관계로 모델링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보고 정의하라 그래도 I를 정의하는데 I의 멤버로 수건을 유지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연관관계들을 어떤 모델링 할 때 대단히 복잡한 연관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관계가. 그러니까 학생하고 과목과의 관계. 학생하고 과목과의 관계는 대단히 복잡할 수 있어요.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이 여러 개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도 여러 개인데 이 과목이라는 게 이 코스의 결과가 여러분들이 지금 자바를 처음 듣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재수강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같은 자바인데도 이게 몇 개가 돼야 돼? 여러 개가 또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복잡해진다고. 예. 그렇게 이렇게 복잡할 때는 각각에다가 뭔가를 정의해서 그 관계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그 관계를 정의하는 별도의 클래스를, 객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학생, 과목명, 연도, 학기, 점수. 그러면 이 학생은 자바 수업을 2번 들었다. 그러면 이 객체, 그레이드 객체를 몇 개 갖고 있을까? 2개 갖고 있겠죠. 2개를. 과목을 직접적으로 가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스튜던트는 요거를 접근하게 되겠고, 코스도 어떤 학생들을 원하면 여기를 접근하는 거예요.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도 혹시 2개의 클래스가 서로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대단히 복잡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둘만 갖고 구현하려고 하지 말고 뭘 만드시면 돼요? 그 관계를 설명하는 클래스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걔를 이용해서 관계를 나타내면 좀 더 편하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합과 복합 개념 똑같은 건데 그 컴퓨터가 있고 CPU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델링 하면은 얘는 부분과 전체 관계다. 그렇죠? 컴퓨터의 부속으로 부품으로 얘를 갖고 있으니까 CPU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부분과 전체 관계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있으면 CPU가 멤버로 유지하게끔 그 모델링 하는 것은 당연한 모델링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집합 개념으로 쓸지 복합 개념으로 쓸지에 따라서 좀 달라요. 코딩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달라지냐. 집합은 컴퓨터가 다 됐어. 이제 버릴 거야, 컴퓨터를. 그러면 집합 개념에서는 어떻게 돼요? CPU는 뽑아가지고 다른 데 쓰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복합 개념은 컴퓨터를 버리면 모두 같이 버리는 거예요. CPU도 같이 버리겠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모델링하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항상 컴퓨터하고 CPU를 모델링하는데 이렇게만 해야 된다. 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없어요. 내가 그 상황을 보고 내 응용에 맞는 걸로 모델링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집합적으로 모델링하고 싶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상황을 복합적으로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적으로 모델링하면 얘가 집합 개념이고 얘가 복합이에요. 그래서 집합 개념은 외부에서 CPU를 만들어서 CPU를 인자로 받아요. 그럼 인자로 그걸 유지하고 밖에도 뭐가 존재를 해요? CPU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뭘 받냐면 CPU의 종류만 받아요. 그리고 생성은 어디서 해? 이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생성된 거기 때문에 밖에서는 이 CPU를 별도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제공해주지 않는 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이 객체가 죽으면은 이 안에 생성된 것들도 같이 사라지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얘가 사라진다고 해서 밖에 있는 CPU 객체는 여전히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상에도 우리가 집합과 복합 개념을 설명할 때 이 프로그램에 하는 어떤 형태도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지향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상당히 코드를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객체 지향답게. 진짜. 그래서 우리가 뭔가 클래스 정의할 때 어떤 멤버로 다른 종류의 클래스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사용하는 얘가 어떤 관계가 있냐? 연관관계냐? 포함관계냐? 포함관계면 집합관 개념이냐? 복합 개념이냐? 이런 거를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구현하는 방법들이 달라진다. 그래서 상속과 인터페이스를 비교해 보면 상속은 코드 재사용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얘는 가능하게 안 해준다. 코드를 재사용한 목적으로는 못 쓰여요. 하지만 둘 다 동일한 점은 뭐예요? 둘 다 상위 리모컨이 생겨요. 펫이라는 리모컨이 생기고 상속을 통해서도 플라이어블이라고 하는 리모컨이 생겨요. 그럼 이 공통 리모컨을 가지고 또 우리가 프로그램 하게 되면은 범용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펫을 받는 함수는 고양이도 그 함수에 전달할 수 있고 강아지도 전달할 수 있어요. 플라이어블을 받는 함수는 비행기도 전달할 수 있고 나비도 전달할 수 있고 꿀벌도 전달할 수 있고 새도 전달할 수 있고 다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이점도 있는데 상속은 얘네들 자체를 만들 때도 편리해져요. 왜? 코드 공유가 되니까. 얘들의 공통된 코드들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을 작성할 때도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되게 편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장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펫이라고 하는 리모컨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얻어집니다. 그리고 상속은 항상 우리가 이 모델링 했을 때 코드 재사용이 되니까 코드 재사용 목적으로 이즈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애들도 막 모델링 할 수 있어요. 이런처럼 플라이어블을 인터페이스로 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잘못하다 보면은 여기에 펫에 사람이 들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둘 다 사람과 애완동물은 다 이름을 가지네. 사람과 애완동물 다 걸어 다닐 수 있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드를 펫이라는 걸로 상속을 해버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딘가에 펫이라고 하는 인자에 모두 전달할 수 있어요. 사람도 전달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코드를 읽다 보면은 되게 코드가 어떻게 돼요? 어색해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상해지고. 그래서 반드시 상속은 코드 재사용 목적으로 우리가 쓰긴 쓰지만 is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상속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코드를 읽을 때 대단히 혼란스럽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동일 리모컨을 쓸 수 있게 해준다. 그게 이제 장점이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인터페이스 관련해서 한 번 더 보시면 이런 걸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소트. 정렬이에요. 배열을 정렬하려고 그래요. 어떤 배열이 있든지 다 정렬하려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메소드를 우리가 그냥 범용 메소드라고 그래요. 범용. 왜? 한 가지 타입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타입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떤 종류의 타입을 정렬하든지 간에 정렬하는 알고리즘 자체는 다를까요? 같을까요? 정렬하는 알고리즘 자체는 같아요. 정렬한다는 것은 서로 비교해서 가장 작은 놈부터 우리가 할 거면 가장 작은 놈 맨 앞으로 갖다 놓고 그렇게 놓는 거예요. 물론 이 비교해서 어떻게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좀 더 빠르게 갖다 놓을 수 있고 좀 느릴 수도 있는데 방법은 똑같아요. 가장 무식한 정렬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할 때 이제 정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리스트 J와 리스트 I 그러니까 배열에 있는 어떤 요소와 어떤 요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교해야 되죠. 키를 비교하든지 몸무게를 비교하든지 이름을 비교하든지 학점을 비교하든지 뭔가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럼 이 비교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뭔지가에 따라서 정렬이 달라지겠죠. 근데 범용적으로 정렬하고 싶으면은 자바는 여기에 뭘 해야 돼요? 객체죠, 얘네들이.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뭐를 해요? 연산자를 써서 구현할 수는 없죠. 그럼 뭘 써야 돼요? 메소드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 무슨 메소드를 쓰게 되면은 고양이라는 객체는 비교하는 메소드가 compare cat 뭐시라고 그러고 강아지는 compare dog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안 되겠죠. 메소드가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이름이 같아야 돼요. 근데 이름이 다 같을 일은 힘들겠죠.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뭘로 구현이 되겠어요? C++ 배우신 분은 여기를 연산자로 구현이 될 거예요. 연산자로. 그 연산자로 구현을 했다. 그러면 모든 애들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애를 보냈는데 걔를 연산자를 제정이 안 해놨어. 그러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 안 합니다. 그러면 자바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컴패러블이라고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놔요. 컴패러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컴페어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해 놔요. 그러면 강아지를 여기다 넣고 싶으면 강아지 클래스를 어떻게 만든다? 컴패러블을 구현하도록 만들어요. 컴패러블 구현하도록 만들면 강아지는 어떤 메소드를 가지게 돼요? 컴페어 메소드를 가지게 됩니다. 무조건.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compare2라는 메소드를 무조건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compareable을 구현하고 있는 모든 애들은 compare2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가는 compare2 가지지 않은 애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comparable 해놨으니까 인터페이스고 인터페이스 구현하는 애들은 반드시 그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범용 프로그래밍을 만들 때에도 상당히 이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 좀 이해돼요? 제가 오늘 설명이 영 부드럽게 안 되네. 근데 인터페이스의 장점이 요거를 이해가 되면 인터페이스는 이런 이득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C++를 배우신 분은 이거랑 비교해 봤을 때 자바가 훨 낫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바는 이렇게 만들어서 절대 이 코드가 죽을 일이 없어요. 실행 시간에. 근데 C++은 코딩을 만약에 여기다가 연산자 갖고 하면은 죽어요. 어떤 애를 보낼 때 그 연산자를 재정의해 놓지 않은 애를 전달하면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바는 안 죽어. 왜?
comparable이라는 걸로 받기 때문에. 그리고 comparable로 받으면 compare하고 구현하고 있는 모든 애들은 무슨 메소드 갖고 있어요? compare to 메소드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앞에서 봤을 때 내가 flyable이라는 인터페이스 정의해 놓고 너는 flyable을 구현하고 있어야 돼. 그럼 얘네들 반드시 무슨 메소드를 가져요? fly라고 하는 메소드를 무조건 가지게 됩니다. fly라고 하는 메소드를. 그러면 얘가 fly를 가지고 있나 없나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메소드를 구현할 때. 여기다 flyable 썼어요. 그럼 이 안에서는 거기로 전달되는 애들은 반드시 무슨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fly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오브젝트라는 게 왔는데 상속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바에서는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면 여기에 extends 뭐 없죠. 그럼 A의 부모가 없는 게 아니라 A의 부모는 뭐다? 자바에서는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 그래서 자바에서는 모든 클래스의 조상이 되는, 공통 조상이 되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 클래스가 뭐다? 오브젝트라는 거예요. 오브젝트. 그래서 이 오브젝트 클래스라는 걸 만들어 놨다는 것이 또 자바의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자바의 매력 포인트 두 가지를 꼽는다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 클래스라는 개념하고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에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오브젝트는 자바 랭 패키지의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클래스는 상속의 계층 구도를 따라가다 보면 맨 꼭대기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오브젝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바에서는. 그래서 오브젝트 타입 변수에는 모든 종류의 자바 객체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자바에는 8개의 원시 타입을 빼면 다 무슨 타입이에요? 객체 타입이에요. 배열도 객체 타입, 열거형도 객체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8개의 원시 타입을 제외하고는 다 이 오브젝트로 전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자바 8부터는 그 인터페이스의 원래는 그 선언만 할 수 있었는데 자바 8부터는 이제 디폴트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인터페이스에도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메소드를. 그런데 이 도입은 객체지향적으로 필요해서 도입한 것이 아니라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자바 8부터 도입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도입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객체지향적으로 뭔가 이것이 필요하다. 객체지향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적으로 아주 풍부하게 이 기능을 넣음으로써 풍부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넣은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이 디폴트 메소드라는 것을 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활용하지 않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자바 8 이전부터 사용했던 그 방식대로 이해를 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인터페이스에 선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의도 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뭔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터페이스는 함수를 선언만 하는 그런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불가피한 요소를 도입했더니 그 C++에서만 존재하던 다중상속 문제가 자바에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C++은 한 클래스가 여러 개의 부모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개의 부모를 가졌을 때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F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도 F라는 함수가 있으면 얘는 F라는 함수를 몇 개 받아요? 2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냥 F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이 F는 요 F인지 요 F인지 어떻게 돼? 헷갈리죠? 그래서 되게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아져요. 다중상속은. 그리고 C뿔은 이런 애들이 2개만 있는 게 아니라 3개, 4개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F. 그럼 되게 혼란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는 이거 별로 안 좋다. 이거 없애자. 없앴어요. 그래서 항상 객체는 하나의 부모로부터만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자바는. 이 문제가 싫어서. 그런데 인터페이스는 원래는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인터페이스는 선언만 되어 있어요.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내가 F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뭘 해줘야 돼요, 원래? F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정의를 해주면 여기에 2개가 선언되어 있는 것이 모호해지는 게 없어요. 선언만 되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근데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자바는 인터페이스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할 수 있는데 여러 개의 이름들이 이렇게 선언이만 되어 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상에 문제될 거는 하나도 없어요. 모호해지는 게. 그래서 되게 이득이 되는데 이제는 자바 애부터는 뭘 할 수 있어요? C뿔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정의를 할 수 있게 해버렸네. 그러면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얘가 아까는 인터페이스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가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C뿔에서 있었던 똑같은 문제가 자바도 가지게 된 거죠. 원래 자바는 다중상속을 안 한 이유는 이 문제가 싫어서 안 했어요. 이 문제가 싫어서 안 했어요. 그래서 애초에 자바를 개발한 사람은 이거를 도입 안 했습니다. 도입을 안 했는데 자바 8 되다 보니까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도입하다 보니까 인터페이스에 정의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정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더니 똑같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C뿔이 가졌던 문제를 자바도 가질 수 있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의 코딩이 안 되게끔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럼 왜 얘를 도입했냐? 보통 하나의 클래스가 있어요. 그럼 얘를 상속받는 클래스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의 어떤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의 개수랑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을 때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의 개수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 개수가. 보통은 우리가 상속하면은 이 아까처럼 주문의 밑에 뭐가 있어요? 일반 주문, 긴급 주문. 그게 다예요. 아주 복잡하게 되진 않아요. 요 애완동물은 좀 많을 수 있는데 그거는 좀 특별한 예고, 보통은 우리가 한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부모에 대한 자식을 많이 만들지 않아요. person, student, teacher, 이렇게 한 2-3개밖에 안 만들어요. 근데 인터페이스는 예를 들면 아까처럼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compareable이 있다. 그러면은 얘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는 거의 대부분 클래스는 다 구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바 라이브러리는. 그럼 1000개, 얘를 구현하고 있는 거의 클래스가 한 1000개가 돼요.
뭐 1000개가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fly라고 하는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에 꿀벌이라는 걸 구현했어요. 그럼 얘는 반드시 무슨 메소드를 가져야 돼요? fly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해 줘야 돼요. 정의 안 해주면 안 돼. 문법 오류예요. 그럼 내가 B가 flyOver를 구현한다. 그러면 fly 메소드를 여기다가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compareable에 compare to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으면 이걸 구현하고 있는 1000개의 클래스는 모두 무슨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compare to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쓰고 있어요.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다가 g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더 넣었어. 하나 더 선언했어요. 그럼 이 1000개는 어떻게 돼요? 컴파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1000개는. 얘를 넣는 순간 이 1000개는. 다 에러가 나요. 왜? g를 아직 구현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이 1000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각각마다 다 g를 또 구현을 해줘야 돼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에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었는데 이 라이브러리 인터페이스에 자바 8 되면서 함수형 프로그램이 도입돼가지고 라이브러리 인터페이스에 메소드를 한두 개씩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근데 한두 개를 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기존에 만들었던 자바 코드들은 새 버전으로 가면 어떻게 돼? 하나도 컴파일이 안 돼요. 뭘 하지 않는 한. 이것들을 만족시켜주지 않는 한. 그러면 난리 나죠. 사용자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정의를 하는데 뭘로 해줘? 빈 메소드 정의를 해.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정의를 안 해도 코드를 돌아가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G를 새롭게 필요한 애들은 새롭게 재정해서 덮어서 쓸 거예요. 근데 필요 없는 애들도 있겠죠. 필요 없는 애들은 수정 없이 기존 코드를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8에서 요 디폴트 메소드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게 한 요소는 불가피하게 도입된 요소다. 객체지향적으로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요소가 아니다라는 걸 잘 이해해 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객체지향적으로 이해를 할 때에는 상속과 인터페이스 이해할 때 상속은 언제 쓰여요? is-a 관계가 성립하고 코드 공유할 것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는 is-a 관계가 성립 안 하지만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가진 애들을 묶어줄 필요가 있을 때 쓰게 됩니다. 똑같은 애들을 묶어줄 필요가 왜 있냐? 공통 리모컨 가지고 여러 애들을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편리하죠.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오늘은 개념만 좀 설명해서 조금 어렵게 이해가 됐을 수도 있는데